저녁 8시. 강남의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아파트 45층. 우리 아들네 집 부엌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고요하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대한 아일랜드 식탁 위로는 눈부신 LED 조명이 쏟아져 내리지만 그 빛은 온기를 전하지 못하고 차갑게 반사될 뿐이다. 나는 이 넓고 낯선 공간에서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내 한몸 간신히 들어갈 공간만 차지한 채 저녁을 준비한다. 오늘 내 저녁 메뉴는 작은 뚝배기에 끓인 된장찌개와 어제 시장에서 사온 열무김치가 전부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이 집의 값비싼 방향제 냄새와 어색하게 뒤섞인다. 거실에서는 요란한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와 손녀딸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온다. 그들은 오늘 저녁으로 배달시킨 피자와 치킨을 먹고 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냄새가 복도를 따라 흘러들어와 내 된장찌개 냄새를 집어삼킨다. 나는 그들이 있는 것일 쪽을 참아 쳐다보지 못한다. 1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시골집을 정리해 그 집한 돈을 몽땅 보태 아들의 이 아파트를 사는데 보탰다. 그리고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 집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그 달콤한 말에 나는 남은 노후를 아들네와 함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소리 없이 밥을 해먹고 조용히 잠만 자다 나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어머니 물 좀 갖다 주세요. 얼음 넣어서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 유미가 부엌 쪽을 보지도 않고 소리친다. 나는 말없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얼음을 채운 컵을 쟁반에 받쳐 거실로 나간다. 여기 있다. 거기 탁자 위에 두세요. 며느리는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무릎에 앉아있는 흰색 푸들 코코에게 쏠려 있다. 우리 코코, 아이고 예뻐라. 엄마가 세상에서 우리 코코를 제일 사랑해요. 오구오구. 발에 뭐가 묻었네. 유미는 나를 향해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강아지에게 말을 걸며 물티슈로 코코의 발을 정성껏 닦아준다. 아들 지훈이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고등학생인 손녀딸은 스마트폰에 코를 박은 채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 나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다시 내 공간인 부엌으로 돌아온다. 저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 그것이 이 집에서 나의 위치였다. 그렇게 나 홀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는 핑계로 아파트 밖으로 나선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만이 내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다.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아파트 단지의 정원은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공적이고 차갑다. 나는 정원 한쪽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회양목 덤불 뒤로 향한다. 나비야, 이리 온 엄마 왔다. 내 부름에 덤불 속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얼마 전 비 오는 날 다리를 절뚝이며 울고 있던 것을 발견한 길고양이다. 녀석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면서도 내가 내미는 음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온다. 나는 오늘 저녁 내가 먹으려던 찌개 속에 두부 몇 조각과 멸치를 따로 챙겨와 녀석 앞에 놓아주었다. 많이 아팠지.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걸음걸이가 좀 나아졌네. 나는 녀석의 앙상한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준다. 녀석의 다리 상처를 처음 발견했을 때 나는 방으로 돌아가 내 약상자를 뒤졌다. 그리고 사람이 먹는 소염진통제 하나를 아주 잘게 부수어 가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멸치에 섞어 먹였다. 동물의 몸은 사람과 다르니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다행히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녀석은 이제 제법 잘 걷는다. 이 작은 생명과의 교감, 이것이 지금의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고양이를 돌보는 비밀스러운 시간만큼은 내가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조용히 문을 잠갔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만의 공간인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붙박이장 때문에 내 낡은 자개장과 몇 가지 짐들은 구석에 초라하게 놓여 있다. 나는 자개장 아래쪽에 숨겨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남편과 사별하고 이 집으로 들어올 때 다른 짐은 다 버려도 이것만은 참아 버릴 수가 없었다. 손때 묻은 자물쇠를 열자 오래된 종이와 희미한 약초 냄새가 섞여 코끝을 맴돈다. 상자 안에는 값비싼 보석이나 현금 뭉치가 들어있지 않다. 대신 꼼꼼하게 정리된 낡은 노트 몇 권과 책 몇 권, 그리고 비닐 커버에 쌓인 낡은 증명서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다. 나는 그중 가장 두꺼운 노트를 펼쳤다. 갱지에 만년필로 쓴 반듯하면서도 힘있는 글씨체. 그것은 40년 전 젊은 시절 나의 글씨였다. 노트에는 알 수 없는 화학 기호들과 식품의 영양 성분 분석표, 그리고 각종 재료들의 궁합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실러스균이 인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북어의 아미노산 성분과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 분해에 미치는 상호작용, 반려동물의 소화 효소와 탄수화물 흡수율의 관계, 개는 육식에 가까운 잡식성 동물로 과도한 곡물 섭취는 알레르기 및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음, 최적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율은 그랬다. 나는 지금의 초라한 늙은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1세대 식품영양학자였다. 대학에서 화학과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국립연구소에서 잘나가는 연구원으로 일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들 지훈이를 낳기 전까지는 나는 결혼과 함께 내 꿈과 경력을 모두 포기했다. 그 시대의 많은 여성이 그랬듯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여성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믿었다.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이 내 새로운 연구 과제라고 생각했다.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다. 나는 노트 옆에 고이 보관된 증명서를 꺼내보았다. 제1회 식품영양 전문가 자격증, 오숙자, 빛바랜 증명서 속 흑백 사진 안에 젊은 나는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웃고 있었다. 지금의 나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사진 속의 나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숙자야, 너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평생의 연구 과제라던 아들은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모든 지식과 지혜는 그저 길고양이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나 쓰이고 있구나. 나는 오동나무 상자를 닫았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사이에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가슴이 시려왔다. 이 상자는 나의 비밀이자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이 집 사람들, 특히 나를 무시하는 며느리에게만큼은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속 행복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 모든 것과 단절된 외로운 섬이었다. 내일도 나는 이 집에서 유령처럼 아침을 맞이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밥을 먹고 길고양이에게 몰래 밥을 주러 나갈 것이다. 이 똑같은 하루가 언제까지 반복될까? 나는 그저 이 평화로운 지옥이 더 나빠지지만 않기를
조용히 숨만 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그때의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내 아들 지훈이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랬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번쩍이는 외제차, 그리고 어엿한 중소기업의 대표라는 직함까지. 아들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고, 그 과시의 정점은 바로 아내인 유미를 통해 완성되었다. 며느리 유미는 사교계의 여왕처럼 행세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 아래 집에서 값비싼 파티를 여는 것을 좋아했다. 그날도 그런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남편의 중요한 투자자들이 방문하는 날이라며 유미는 아침부터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녔다. 나는 주방 보조가 되어 그녀의 짜증 섞인 짓이 아래 비싼 와인잔을 닦고 복잡한 이름의 치즈들을 접시에 옮겨 담았다. 어머님, 이거 이렇게 놓지 말랬죠. 순서가 있잖아요. 정말 센스가 없으셔. 그녀의 잔소리는 내게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다. 나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애썼다. 저녁이 되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거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흘렀고 사람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부하 성공을 칭송하기에 바빴다. 나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텅 빈 접시를 치우고 새로운 음식을 내가는 투명인간이었다. 그 누구도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유미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바로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흰색 토이푸들, 코코였다. 유미는 코코에게 명품 브랜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채우고 손님들 앞에서 온갖 재롱을 선보이게 했다. 우리 코코 정말 똑똑하죠.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유기농 사료만 먹는답니다. 유미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코코의 전용 식기인 크리스털 그릇에 사료를 부으려던 순간이었다. 사료 봉투가 텅 비어 있었다. 어제 마지막 남은 사료를 다 먹였다는 사실을 그녀가 깜빡한 것이다. 유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이 중요한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주방으로 달려와 내게 뱀처럼 속삭였다. 어머님, 지금 당장 코코밥 좀 만들어 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 중에 제일 좋은 걸로요. 빨리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이 내 탓이라도 되는 양원망이 서려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의 숨겨진 실력을 아주 조금이나마 보여줄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로 향했다. 나는 내 오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먼저 닭가슴살의 기름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부드럽게 쪄냈다.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 브로콜리와 당근을 잘게 다져 닭가슴살과 섞었다. 개의 소화력을 돕기 위해 소량의 쌀밥을 넣고 풍미를 더하기 위해 양파 아주 약간을 버터에 살짝 볶아 향만 입혔다. 양파가 개에게 좋지 않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었지만 이렇게 극소량을 익혀서 향만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나의 전문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 오히려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었다. 모든 재료의 영양 균형과 기호성을 완벽하게 계산한 그야말로 특제 영양식기였다. 나는 정성껏 만든 음식을 코코의 크리스털 그릇에 예쁘게 담아 며느리에게 건넸다. 유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릇을 받아들고 거실로 나갔다. 평소 입이 짧아 유기농 사료도 가려 먹던 코코가
내가 만든 음식 냄새를 맡고는 허겁지겁 그릇에 코를 박고 핥아먹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졌다.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어머나, 강아지가 정말 맛있게 먹네요. 무슨 특별한 재료라도 넣으셨나 봐요. 며느리 유미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공인 것처럼 굴었다. 호호, 별거 아니에요. 우리 코코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나는 주방 한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지만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며느리의 체면은 세워주었으니.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망가뜨린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손님 중 한 명이었던 중년의 신사가 코코의 빈 그릇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는 자신을 수의사라고 소개한 사람이었다. 정말 잘 먹네요. 닭가슴살이랑 채소를 넣으셨나 본데 혹시 양파도 조금 넣으셨나요? 희미하게 양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시다시피 양파는 강아지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의 말에는 어떠한 악의도 없었다. 그저 전문가로서 가벼운 조언을 건넨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유미의 자존심에 거대한 폭탄을 터뜨렸다. 자신이 완벽한 견주 행세를 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도 전문가에게 무지함을 지적당한 것이다. 수많은 중요 인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체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차갑고 잔인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자신의 굴욕을 만회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당연하게도 나였다. 유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와 내게로 쏠렸다. 어머님, 그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어머님이 하신 짓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나는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어머님이 감히 내 아들을 우리 코코를 죽이려고 했어요. 일부러 양파를 넣은 거죠. 그렇죠. 아니다. 유미야, 그건 오해다. 아주 소량만, 향만 나게 넣은 거라. 내 변명은 끝을 맺지 못했다. 유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닥치세요. 이 무식한 시골 늙은이가 뭘 안다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뻔했어. 내 명품 백보다 비싼 내 아들이. 그녀는 코코의 크리스털 그릇을 바닥에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내가 서 있는 바로 발 앞에 그릇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은 아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내 평생 잊지 못할 내 심장에 대못을 박는 그 말을 내뱉었다. 케밥은 땅바닥에 있어야지, 당신처럼. 당신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굴욕감, 수치심, 배신감, 슬픔. 그 모든 감정이 한데 뒤섞여 내 목을 졸랐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내 아들 지훈이를 쳐다보았다. 제 아내가 제 어미에게 가하는 이 끔찍한 모욕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내 아들을 지훈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시선을 피했다. 그는 아내를 말리지도 나를 변호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겁쟁이일 뿐이었다. 아들의 침묵. 그것은 며느리의 폭언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손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수군거렸고 파티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다. 하지만 내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내 발치에 던져진 음식물 쓰레기와 그 옆에 초라하게 서 있는 내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내 방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모든 존엄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방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피눈물처럼 터져 나왔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 평생의 헌신과 사랑이 결국 개밥만도 못한 취급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래, 이제 알겠다. 이 집에서 나의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나의 침묵은 더 이상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눈물은 오늘 밤까지만 흘릴 것이다. 내일부터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오숙자가 아닐 것이다. 당신들이 내게 가르쳐준 대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나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나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다. 피눈물이 이런 것일까? 내 평생의 헌신이, 자존심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개밥그릇과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서러움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눈물이 마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 맑고 서늘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래, 우는 것은 오늘 밤으로 끝이다. 눈물은 약자의 무기이지만 나는 더 이상 약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이 부당한 재판의 원고가 될 것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주눅들고 슬픔에 잠긴 늙은이가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차갑고 이성적인 눈빛을 한 낯선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오숙자, 이제 네 진짜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야. 다음 날부터 나는 변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아들의 기분을 살피지 않았다. 나는 내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남는 모든 시간을 내 작은 방에서 나의 전쟁을 준비하는 데 쏟았다. 나의 첫 번째 무기는 기록이었다. 나는 동네 문방구에서 가장 평범한 대학 노트를 한 권 샀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가 겪는 모든 부당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일기가 아니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그들이 내게 내뱉은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어 내려간 철저한 증거 수집 기록이었다. 엑스월실 오전 11시 20분. 거실, 며느리 박유미. 내가 청소기 소리를 시끄럽게 낸다며 귀가 먹었으면 보청기라도 끼시든가 라고 포건함. 엑스월실 오후 유밤씨. 식탁, 아들 이동훈. 내가 만든 나물 반찬을 보고 어머니, 이런 풀떼기 말고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라며 내 앞에서 반찬 그릇을 밀어냄.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 때마다 내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팩트만을 축적해 나갔다. 나의 슬픔은 이제 복수를 위한 데이터가 되고 있었다. 나의 두 번째 무기는 오동나무 상자 속에 잠들어 있던 나의 과거였다. 나는 수십 년 만에 나의 낡은 전공 서적들을 다시 펼쳤다. 잉크 냄새와 곰팡내 섞인 책장을 넘기며 나는 잊고 살았던 나의 지식을 다시 깨우기 시작했다. 단백질의 분자 구조, 지방산의 종류, 비타민과 미네랄의 상호작용. 내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세포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했다. 바로 세상에 없는 최고의 반려동물 영양식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나의 복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터였다. 나는 내가 받는 쥐꼬리만 한 용돈을 아껴 주말마다 여러 시장을 돌며 최상의 재료들을 구해왔다. 유기농 닭가슴살, 무항생제 계란, 신선한 연어와 각종 채소들.
내 작은 방은 비밀 실험실이 되었다. 나는 찌고, 말리고, 빻고, 섞으며 수십 가지의 레시피를 만들고 실험했다. 나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각 재료의 영양 성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반려동물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른 최적의 영양 배합을 찾아냈다. 노령견의 관절 건강을 위한 글루코사민 강화 레시피, 피부 알레르기가 있는 고양이를 위한 가수분해 단백질 레시피 등 나의 낡은 노트는 새로운 데이터와 아이디어로 빠르게 채워져 나갔다. 나의 첫 번째 고객은 아파트 정원의 길고양이 나비였다. 나는 새로 개발한 고양이용 영양식을 나비에게 꾸준히 먹였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푸석하던 녀석의 털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비실거리던 몸에는 탄력이 붙었다. 나의 지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그날도 나는 방 안에서 건조시킨 채소 가루들을 배합하고 있었다. 그런데 낡은 책에서 나온 먼지와 각종 재료 가루들 때문에 잠복해 있던 나의 천식이 갑자기 재발한 것이다. 객, 숨이 막혀왔다. 나는 호흡기를 찾으려 했지만 숨을 쉴 수가 없어 손을 허우적거리다 그만 책상 위의 책과 노트들을 바닥에 와르르 쏟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시야가 흐려지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내 방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남자였다. 나는 간신히 살려줘 라고 속삭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뛰어 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나를 보고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내 등을 두드리며 기도를 확보해 주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청년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나는 간신히 의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넘어진 나를 부축해주고 바닥에 흩어진 나의 책과 노트들을 주워 모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가 바닥에 떨어진 나의 낡은 증명서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증명서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잠깐만요. 성함이 오숙자 혹시 전 국립식품연구원 소속이셨던 그 오숙자 선생님 맞으세요? 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제가 로스쿨 다닐 때 식품 관련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선생님의 옛날 논문들을 전부 찾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식품영양학의 선구자시잖아요. 그런 분이 왜 이런 곳에서 그의 이름은 김영철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나는 병원에 다녀온 후 그에게 나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아들 내외의 만행, 그날의 개밥 사건, 그리고 나의 복수 계획까지.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얼굴은 분노와 연민으로 여러 번 일그러졌다. 그는 내가 개발한 반려동물 영양식 레시피 노트를 보더니 전문가의 눈으로 그 가치를 즉시 알아보았다. 할머니,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이고 특허감입니다. 이 레시피와 할머니의 스토리가 합쳐지면 이건 엄청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통쾌한 복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는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는 무보수로 나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 나의 권리를 되찾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나는 절망의 끝에서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귀인을 만난 것이다. 하지만 나의 변화를
며느리 유미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리 없었다. 언제부턴가 울지도 않고 대꾸도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하는 내 모습이 그녀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어느 날 유미는 거실에 새 공기청정기라며 커다란 기계 하나를 들여놓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공기청정기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기계의 한가운데 아주 작은 렌즈 하나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CCTV, 감시 카메라였다. 그녀는 나를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내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떠는 대신 차가운 희열을 느꼈다. 잘했다. 박유미, 네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나는 그날부터 카메라 앞에서 더욱더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더 우울한 척, 더 힘없고 병든 척했다. 하지만 내 방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다시 냉철한 연구원이자 복수를 준비하는 전략가로 돌아왔다. 며느리가 설치한 그 카메라는 훗날 그녀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터였다. 나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을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김영철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나의 시간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아들 내외의 감시 아래 기력 없고 무기력한 늙은이를 연기하는 시간, 그리고 밤에는 내 작은 방에서 나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 김 변호사는 나의 든든한 아군이자 유능한 참모였다. 우리는 주말마다 동네의 허름한 찻집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나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개발한 레시피들의 특허 출원이었다. 할머니, 이 레시피들은 그냥 만드는 법이 아니에요. 각 성분의 영양학적 효능과 그것들이 조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술 특허의 대상입니다. 김 변호사의 지도 아래 나는 내 낡은 노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각 레시피의 과학적 근거, 영양 성분 분석표, 그리고 내가 나비를 통해 관찰한 실제 효능 데이터까지. 나의 노트는 특허청에 제출할 완벽한 서류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내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지식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업계획서 작성이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김 변호사는 시장 분석, 경쟁사 동향, 마케팅 전략과 같은 복잡한 부분들을 맡았다. 나는 제품 개발, 품질 관리, 생산 공정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우리는 단순한 펫푸드 펫푸드가 아닌 반려동물을 위한 프리미엄 영양 과학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이었다. 우리의 브랜드 이름은 망설일 것도 없이 엄마의 부엌규로 정했다. 가장 진솔하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이름이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바로 자본이었다. 특허 출원 비용, 시제품 생산 비용, 법인 설립 비용, 마케팅 비용, 모든 것이 돈이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을 통해 투자자를 찾아보려 했지만 70 먹은 할머니가 대표인 신생기업에 선뜻 투자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내가 되찾아야 할 나의 권리,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보탰던 나의 전 재산. 할머니, 법적으로 따지면 할머니께서 아들에게 주신 돈은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과 며느님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죠.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우리는 증여 해제를 주장하고 할머니께서 투자하신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나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 주 주말 저녁, 나는 아들 내외에게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내가 먼저 무언가를 제안한 것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러나 마지못해 거실 소파에 앉았다. 바로 그 장소였다. 내가 개밥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내 인생 최악의 굴욕을 맛보았던 바로 그 거실. 벽 한쪽에서는 며느리가 설치한 공기청정기가 위선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안에 작은 렌즈를 의식하며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래, 똑똑히 보거라. 그리고 기록해두거라. 너희들의 마지막 발악을. 나는 더 이상 어눌하고 주눅든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최대한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건 내 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내 입에서 재산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두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내가 시골집을 팔아 이 아파트를 사는데 보탠 돈이 총 5억 원이다.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돈은 너희에게 무상으로 준 증여가 아니라 나의 노후 부양을 조건으로 한 재산 기여에 해당하더구나. 하지만 너희는 지난 1년간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오늘부로 증여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내가 기여한 원금 5억 원에 그동안의 아파트 시세 상승분을 고려한 정당한 내 몫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내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를 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잠시 후 며느리 유미의 입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푸아 하하하.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치매라도 오셨어요. 재산권 계약 해제 무슨 드라마 대사 외우세요? 아들 지훈이도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거들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어떻게 돈을 돌려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돈은 어머니가 저희 좋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나는 너희 좋으라고 준 돈이 아니다. 내 노후를 의탁하기 위해 맡긴 돈이다. 나의 단호한 대답에 그들의 표정이 웃음기에서 점차 분노로 바뀌어 갔다. 며느리 유미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증거 있어요. 계약서라도 쓰셨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돈은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고 법적으로 이미 우리 돈이에요. 괜히 늙어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추해요. 추하다. 그 말이 다시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의 침묵에 그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내가 예상했던 가장 비열한 협박이 흘러나왔다. 유미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이 어리석은 생각 접으시면 저희도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망령든 노인처럼 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내 반응을 살폈다. 요즘은 법이 참 좋더라고요.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대요. 어머니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자기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법원이 자식에게 재산 관리권을 포함한 모든 법적 권한을 넘겨주는 제도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 변호사에게 미리 들어서 알고 있던 제도였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가 법원에 어머니의 정신감정을 신청하고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어머니가 한정치산자라는 판정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머니의 법적 후견인인 아드님이 어머니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망령든 노인에게 가장 최선인 곳이 어디겠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요양원 아니겠어요? 요양원,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카드였다. 나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고 내 남은 인생을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겠다는 협박. 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무서웠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개밥이 던져졌던 그날 밤의 굴욕을 떠올렸다. 두려움은 다시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나는 절대로 질 수 없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들은 내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일주일 안에 이 모든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바로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 청구 소송을 접수할 겁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오숙자입니다. 그들이 저를 금치산자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수화기 넘어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나의 존엄과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건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일주일 후 우리는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실에 마주 앉았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한쪽에는 나와 김영철 변호사가, 그리고 맞은편에는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유미,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번지르르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나를 곧 무너져 내릴 가엾고 어리석은 노인으로 보고 있었다. 내 손은 긴장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나는 애써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그날 밤 내 발치에 던져졌던 개밥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기억이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중년의 여성 조정위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것은 아들 내외의 변호사였다. 그는 능수능란한 말투로 잘 짜인 연극의 서막을 열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이 사건의 본질은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로하신 어머님을 염려하는 아들의 가슴 아픈 효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의뢰인인 이동훈 씨와 박유미 씨 부부는 평생을 고생하신 어머님을 편안히 모시고자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어머님의 기억력과 판단력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쪽을 흘깃 쳐다보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머님께서는 종종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시는 것 역시 그러한 망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희 의뢰인 부부는 어머님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어머님을 전문적인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모시는 것만이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이었다.
다음은 며느리 유미의 차례였다. 그녀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연기를 시작했다. 위원님, 저희 어머님 원래는 저러지 않으셨어요. 정말 인자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음식에 독이라도 탔을까봐 의심하시고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으로 모시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 힘듭니다. 위원님. 흑흑. 그녀의 악어의 눈물에 조정위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위원님의 눈빛은 나를 향한 의심과 연민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다. 내 아들 지훈이가 입을 열었다. 그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과 탐욕의 눈물이었지만 어머니, 제가 불효자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되실 때까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는 나를 보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저희는 어머니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건강하고 인자하셨던 우리 어머니로 돌아와 주세요. 네,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러니 제발 저희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들의 처절한 연기는 완벽했다. 조정위원은 완전히 그의 편으로 넘어간 듯 보였다. 그녀는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며 나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오해를 푸시고 아드님의 보살핌을 받아들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패배의 문턱에 서 있었다. 유미의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고요히 침묵을 지키던 김영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말했다. 조정위원님, 이제 저희 쪽에서 증거를 제출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먼저 서류 뭉치 하나를 위원님께 제출했다. 이것은 제 의뢰인 오숙자 여사님의 양력과 경력 증명서입니다. 위원님께서 망령든 노인으로 보고 계신 이분은 1970년대 대한민국 식품영양학의 기틀을 닦으신 1세대 전문가이십니다.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셨고 국립연구기관에서 팀장까지 역임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십니다. 이것이 과연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의 이력으로 보이십니까? 조정위원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 내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그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음으로 제 의뢰인께서 지난 1년간 아드님 댁에서 어떤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증거 자료는 놀랍게도 원고 측인 박유미 씨께서 직접 제공해 주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노트북을 조정실의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공기청정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자, 그럼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모니터 화면이 켜졌다. 화면 속에는 아들네 집 거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 변호사가 편집한 영상은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었던 수모의 하이라이트였다. 어머니, 손님들 오시는데 냄새나니까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이런 풀떼기를 누가 먹어요? 갖다 버려요. 당신 어머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 치매인가 봐.
유미와 지훈이가 나를 향해 내뱉었던 온갖 폭언과 무시가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얼굴로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조정위원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 영상이 시작되었다.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코코가 맛있게 먹는 장면, 수의사 손님의 가벼운 조언, 그리고 그 한마디에 폭발하여 이성을 잃고 내게 달려드는 유미의 모습. 모니터 속의 유미가 현실의 유미와 똑같은 얼굴로 악귀처럼 소리쳤다. 케밥은 땅바닥에 있어야지 당신처럼. 그녀가 내 발치에 음식을 내동댕이 치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외면하고 침묵하는 내 아들 지훈이의 비겁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단 1초의 편집도 없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조정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조정위원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에 쾅 하고 내리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입니다. 명백한 노인 학대예요. 어떻게 부모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녀의 불호령에 유미와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잿빛이 되어 떨고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마저 입을 다문 채 패배를 인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조정위원은 그 자리에서 나의 재산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 놓인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슬픔과 함께 차갑고도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나의 전쟁은 그렇게 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가장 큰 무기는 적 스스로가 설치해둔 것이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을 다시 밀어 넣었을 뿐이다. 조정실의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40년 넘게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다. 결과는 나의 완벽한 승리였다. 아들 내외는 조정위원의 판결에 따라 그들이 빼앗아갔던 내 재산에 대한 법적 반환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진짜 복수는 법정에서의 금전적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세상이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시작되었다. 김영철 변호사는 나의 동의를 얻어 그날 조정실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CCTV 영상의 일부를 익명으로 동물 보호와 사회 정의를 다루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했다. 그는 영상 속 인물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영상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순식간에 인터넷을 들끓게 만들었다. 개밥만도 못한 시어머니, 어느 폐륜 며느리의 만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네티즌 수사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영상 속 아파트의 인테리어와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코코라는 이름의 푸들을 단서로 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금세 밝혀냈다. 며느리 유미의 화려했던 SNS는 순식간에 성지가 되었다. 그녀가 올렸던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 아래에는 그녀의 위선과 잔인함을 비난하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녀에게는 개밥 며느리라는 끔찍한 별명이 붙었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들 지훈이의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가 되었고 불매 운동의 조짐까지 보였다. 회사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중요한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사회적 체면과 경제적 기반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국 허용과 위선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결혼 생활도 파국을 맞았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벌인 진흙탕 싸움 끝에 그들은 이혼했다. 유미는 남은 재산을 챙겨 지훈이 곁을 떠났고, 지훈이는 텅 빈 집과 산더미 같은 빚, 그리고 페류나라는 주홍글씨만 남긴 채 홀로 남겨졌다. 그 모든 소식을 나는 김 변호사가 얻어준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고소해하기보다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한 인간을, 그리고 한 가정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나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완전히 망가진 모습의 아들이 수소문 끝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예전의 번지르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수척하고 초췌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리고는 법정에서 보였던 거짓 눈물이 아닌 뼈저린 후회가 담긴 진짜 눈물과 함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했다. 자신의 약함과 비겁함, 아내의 허영을 채워주기 위해 어머니를 배신했던 어리석음, 어머니의 존엄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기심. 그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거나 안아주지 않았다. 대신 차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는 내가 너에게 거저주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통해 하루하루 너의 행동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아들에게 조건을 걸었다. 네가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너의 눈물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어라. 그때가 되면 어미인 내가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마. 나의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는 정말로 자신의 삶으로 속죄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한편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 나는 법정에서 돌려받은 내 돈과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의 회사를 차렸다. 거창한 사무실도 많은 직원도 없었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식품 공장을 임대하고 나와 김 변호사 그리고 몇 명의 파트타임 직원으로 시작한 아주 작은 회사였다. 우리의 브랜드, 엄마의 부엌, 쑥자스 키친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나는 다시 연구원이 되었다. 나는 흰 가운을 입고 위생모를 쓰고 내가 설계한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제품 개발에 몰두했다. 나는 단순히 맛있는 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과학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최고의 재료를 찾기 위해 전국을 수소문했다. 청정 지역에서 자란 유기농 채소, 자연 방사 유정란, 통영에서 갓 잡은 신선한 해산물, 재료 하나하나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각 성분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배합 비율을 찾아냈다. 방부제, 인공색소, 화학 첨가물은 단 1g도 용납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나의 훌륭한 사업 파트너였다. 그는 나의 기술력을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로 바꾸어 주었다. 그는 우리의 브랜드를 과학자의 정밀함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든 진짜 음식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나의 나이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1세대 식품 영양학자, 70평생의 노하우를 담당하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첫 제품을 출시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다. 하지만 제품을 구매해본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반려동물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저희 강아지가 10년 동안 달고 살던 피부병이 사라졌어요. 입이 짧아
아무것도 안 먹던 저희 고양이가 이 사료는 그릇까지 핥아먹어요. 진심이 담긴 후기들은 서서히 입소문을 탔다. 몇몇 유명 반려동물 유튜버들이 우리 제품을 리뷰하고 나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상황은 폭발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때 개밥 며느리 사건으로 분노했던 대중들은 이제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할머니가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했다.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작은 공장은 24시간 내내 바쁘게 돌아갔다. 나는 매일 아침 내 이름과 얼굴이 찍힌 제품들이 상자에 담겨 전국으로 배송되는 것을 보았다. 그 상자 하나하나에는 짓밟혔던 나의 자존심과 내가 되찾은 나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40년 전 결혼과 함께 포기해야만 했던 나의 꿈이 이제 70의 나이에 가장 찬란한 방식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엄마의 부엌 대표, 오숙자였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나는 비로소 맛보고 있었다. 그 후로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의 인생은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모습과도 다르게, 그러나 그 어떤 모습보다도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엄마의 부엌은 더 이상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프리미엄 펫푸드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했다. 나의 까다로운 품질 관리와 김영철 변호사의 탁월한 경영 전략이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였다. 우리는 서울 근교에 번듯한 사옥을 지었고 수십 명의 젊고 열정적인 직원들이 나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집 창고 같은 작은 방에 갇혀 사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경기도의 한적한 곳에 내가 직접 설계한 아담한 단독주택에서 살았다. 그 집에는 내가 평생 꿈꾸었던 햇살이 잘 드는 넓은 정원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 사과나무와 감나무를 심고 철마다 피고 지는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었다. 하지만 예전의 꿈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정원을 보며 외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곳은 나의 도피처가 아니라 내가 나의 힘으로 쟁취한 평화로운 성전이었다. 나의 하루는 오숙자 대표님으로 시작해서 오숙자 연구원으로 끝났다. 오전에는 대표로서 회사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처음에는 내 나이와 조용한 말투를 얕보던 젊은 직원들도 이제는 나의 해박한 전문 지식과 데이터에 기반한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정확한 사실과 논리로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나의 회사를 이끌어갔다. 오후에는 다시 흰 가운을 입고 연구실로 향했다. 나는 여전히 신제품 개발의 모든 과정을 직접 총괄했다. 내 손으로 직접 재료의 신선도를 확인하고 내 혀로 직접 맛의 균형을 점검해야만 직성이 풀렸다. 내게 이것은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자존심을 건 평생의 과업이었다. 물론 내 삶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아들 지훈이의 변화였다.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던 아들은 지난 2년간 묵묵히 자신의 죗값을 치렀다. 그는 대표의 아들이라는 특혜를 거부하고 우리 회사의 물류 창고에서 가장 말단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같이 무거운 사료 포대를 나르고 배송 트럭에 짐을 실으며 땀 흘렸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그를 수군거리고 불편해했다. 하지만 아들은 변명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누구보다 성실하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과거에 이기적이고 나약했던 이동훈이 죽었음을 증명해 보였다.
직원들은 점차 그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이제는 그를 과장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하고 따랐다. 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 일부러 아는 척을 하거나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거리와 존중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의존하는 모자 관계가 아니었다. 나는 한 회사의 대표로서, 그는 그 회사의 성실한 직원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응원했다. 가끔 회사 복도에서 마주칠 때 아들이 나게 허리 숙여 대표님이라고 인사하면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상처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아물어가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나눔이었다. 엄마의 부엌은 성공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매년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엄마의 부엌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원하고 길고양이들을 위한 급식소를 만드는 일이었다. 내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던 작은 생명들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과거의 나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그들의 존엄한 노후를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주말 우리는 재단이 후원하여 새로 지은 유기동물 보호소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축사를 하게 되었다. 나는 단상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을 마주했다. 그 중에는 아들의 모습도, 김영철 변호사의 모습도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미리 준비한 원고 대신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랑스러운 생명들은 한때 인간에게 버려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제 가치를 알아봐준 좋은 인연들과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작은 불씨 덕분에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객석에 앉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 기회는 과거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를 밑거름 삼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나무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재단은 여기 있는 이 작은 생명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소외된 모든 이웃들에게 바로 그 두 번째 기회의 씨앗을 나누어 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아들이 나에게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넸다. 어머니, 아니, 대표님,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수고했다. 이 과장, 우리는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나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연구실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점검하고 있었다. 노령견의 신장 건강을 위한 처방식이었다. 나는 최종 배합 비율을 결정하고 시제품을 소량 만들어 직접 맛을 보았다. 재료 본연의 고소함과 영양의 균형, 만족스러웠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내 발치에서 야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2년 전 내가 아파트 정원에서 돌보던 길고양이 나비였다. 나는 녀석을 내 집으로 데려와 이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우리 회사의 품질 관리 총책임자로 임명했다. 나비는 이제 앙상했던 길고양이가 아니었다. 윤기가 흐르는 털과 도도한 눈빛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양이였다. 녀석은 내 다리에 자신의 몸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다. 나는 나비를 품에 안고 내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그리고는 문득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내 발치에 던져졌던 그 개밥 한 그릇, 내 인생 최악의 굴욕이었던 그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내 인생 최고의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나는 내게 쏟아졌던 모욕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어냈다. 독을 약으로 만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갔을 뿐이다. 나는 나의 이름과 나의 존엄과 나의 인생을 되찾았다. 나는 품에 안은 나비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70평생을 돌아 마침내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되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은 그 어떤 봄보다도 눈부시고 향기로웠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오는 인생의 지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